프로야구 첫 번째 이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민성 감독 대 김상식 감독, 가슴이 웅장해지는 3, 4위 대결, 한국과 베트남의 3, 4위의 결정전이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못 왔고 지지난주에 방송을 하다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조별리그를 시작하기 전인가 그랬을 텐데 이거 좀 걱정된다.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서우정 기자님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벌써부터 걱정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걱정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연속된 경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4강까지 올라는 갔는데 한일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3, 4위전으로 이제 떨어지게 됐고, 그 4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그런 발걸음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뭐 진짜 막 다 못해 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약간 적당한 톤으로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 뒤 아니나 다를까 8강에서 이기는 거예요. 오라? 하지만 또 리버스 아니나 다를까 4강에서 그냥 진 게 아니고 상당히 안 좋은 방식으로 지면서 아니나 다를까 리버스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상식 감독이 결승전에서 한국을 만나고 싶다, 꼭 맞대결을 펼쳐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결승전이 아니라 이제 3, 4위전에서 만나게 되는 3위 결정전. 3, 4위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4강전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코어는 1대0.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석패라고 하지 않았다.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질만한 경기였고, 우리가 전반전에 슈팅 하나 딱 하나. 전반에 일본이 슈팅을 10개를 기록했었죠. 10대1, 유효슛 4대1. 뭐 후반에도 기존은 비슷했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후반 들어서는 찬스를 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긴 했지만, 후반은 한국이 더 잘했어요. 네, 뭐 아라키 루이 그렇게 선방에 막히면서 패하고 말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거였죠. 발대에 불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일본 2살 어린 선수들한테 지면은 진짜 욕 바가지로 먹는다라는 거를 우리 대표팀 구성원들 모두가 직감을 했기 때문에 후반에 대반격에 나섰지만 골문은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기 채팅에 개국대 해체나 해라라고 닉 패러디로 마음을 표현해 주셨네요. 뭐 저런 게 이제 뭐 일반적인 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걱정을 사면서 사실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좀 출전을 했었고, 걱정대로의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실망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회를 뭐 3위로 마무리하느냐 4위로 마무리하느냐, 물론 오늘 경기 승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우리는 올 연말에 있을 아시안컵을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 있을 2028년에 있을 그 올림픽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지겹게 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올림픽 준비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을 이제 4년 단위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U23 대표팀을 꾸렸다가 말았다가 하게 되는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감독을 따로 선임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꼭 아시안 게임 우승, 올림픽도 자네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애초에 올림픽까지 우승이 마치 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검증의 단계인 것처럼. 뭐 애초에 감독들도 올림픽까지 안 보내준다 하면은 아시안 게임을 맞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이제 해요. 거기서 뭐 보통 우승을 합니다. 최근에 3번 연속 우승했죠. 거기서 못하다가. 근데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올림픽 모드로 전환하다가 근데 얘네들은 이제까지 내가 맡은 애들이랑 너무 다른 걸? 그러다가 이제 예선 탈락. 이런 패턴이 이제 최근의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 아시안 게임은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별로였어도 우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지난 3번이 그랬듯이. 근데 우승을 하면 또 그 뒤가 너무 문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시안 게임 대회 되면은 우리 스쿼드의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병역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유럽파들이 구단하고 싸워서라도 아이치 나고야 올림픽 아시안 게임 때는 올 거기 때문에 와야죠. 그리고 이번에 못 나온 국내파들도 나왔으면 주전 뛸 선수, 혹은 나왔다가 초반에 부상당한 강상현 등을 포함하면 한 서너 명 더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파, 해외파, 국내파 이번에 못 뛴 U23 선수들 다 치면 그들만 오면 주전 먹을 정도인 선수들만 13명, 14명 돼요. 그래서 뭐 스쿼드 퀄리티가 완전 뒤바뀌죠. 그렇지만 과연 스쿼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9월에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또 우리가 이번 대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11월, 10월, 9월 이 소집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축구의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이 하고 있는 축구의 그 내용을 분석해봐야 과연 스쿼드의 퀄리티 상승과 함께 맞아떨어져 우리가 목표하는 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김정용 기자도 이미 조별리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줬지만 이번 대회 참가하고 있는 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또 뭐 토너먼트에서 약간 좀 가라앉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고강도 압박 축구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고강도 스프린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고 근데 그게 잘 안 먹혔어요. 예.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2경기, 우리가 5경기를 봤을 때 뭔가 그런 어떤 의도나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고 있는 축구가 잘 먹혀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 경기가 안타깝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방향을 그러면은 추구했고 이런 내용이 나왔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전력 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와서 설명을 하고 서로가 그걸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뭐 그 이후에 어떤 또 전력 강화 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뭔가 지금 한국 축구가 다 이상해요. 특히 연령별 대표팀이. 예. 뭘 하자는 건지 육성을 하자는 건지 선수의 성장을 위한 걸 하자는 건지 아니면 당장 뭐 결과를 얻자고 하는 건지 근데 결국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그 연령별 대표의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들이 다 지금 거의 엉망이에요. 안 좋죠. 예. 예, 엉망입니다. 지금 또 20세 이하 대표팀 공모한다고 한 지난주였나? 나왔잖아요. 발표 나왔잖아요. 한국 축구가 2년 전에 MIK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뭐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박은 건데 용맹하고 주도적이고 스피드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주도하는 축구를 하겠다는데 우리 연령별 대표팀에서 주도하는 축구를 한 팀이 그 MIK 발표 이후 화두를 던진 이후 백기태 감독이 17세 이하 대표팀이 그나마 조금 그거에 근접한 축구를 했고 나머지는 한 게 없어요. 대한축구협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우리가 MIK라는 거창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 이거를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게임 모델로 삼고 정책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대표팀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팀이 없다. 정몽규 회장 뭐 했는가 도대체? 그 밑에 실무자들 도대체 뭐 했는가? 이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돌고 돌아 또 그쪽으로 이제 화살이 갈 수밖에 없죠. 돌돌 균대, 돌돌 몽인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하여튼 지금 20세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미 그 협회도 분석해서 갖고 있대요.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선 팀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기를 펼친 위치가 제일 아래에서 이어졌다. 20세 이하 월드컵 20세 가장 이하 최근 월드컵 대회. 이창원 감독이 이끈 작년에 있었던 대회. 이번 아시안컵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너먼트에 올라와 있는 팀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위치에 축구를 한 것 같고 그러면 그건 MIK에서 우리가 하자고 했던 축구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지도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런 분들을 그럼 그분들에게 맡긴 거지? 그런 축구를 그냥 수정 없이 하도록 방치해 둔 거지? 거기에 대한 저는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죠. 예, 뭐 아토너토님이 우승 시 군면제만 걸어준다면 아시아 한정 최강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뭐 그런 버프들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저런 걸로 이제 뭐 좀 커버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경기력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 수준 그런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서들보다는 좀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최근의 결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국방 인력도 줄고 있는 판에 국방부가 그렇게 허용 안 해줍니다. 지금 있는 지금 병역 혜택도 줄이자고 말들이 많은 판인데,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일 거고요. 여튼 병역 혜택은 저는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예, 한국 축구의 퀄리티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 A 대표팀은 현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LML 대표팀은 미래들인데 지금 미래가 암울합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그런 좀 좋지 않은 조짐들이 많이 보이는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입니다. 일본에게나 특히나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의 라이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좀 자주 섞인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과 결승전을 치르게 됐고 또 중국 경기를 제가 많이 중계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실 토너먼트 초반에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팀이었는데 중국의 경기력이요. 딸깍 축구. 진짜 극한의 딸깍 축구였고 조별 제 기억이 맞나? 조별리그 1득점 무실점 1승 2무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8강도 0대0 무승부 승부차기에서 올라왔고, 근데 4강에서 갑자기 4강에서 3대0으로 베트남을 또 박살을 내면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항상 뭐 과거에 유로 2000 때도 보면 그리스가 딸깍딸깍 하다가 갑자기 확 터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베트남과의 4강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피스 선제골 그 이후 베트남 선수들이 급격하게 심리전에서 무너지면서 그런 뭐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푸체 감독이 다른 건 모르지만 전원 수비 그리고 아주 확률 낮지만 뭔가 상대를 한번 뚫어볼 수 있는 카운터, 그거에 대한 컨셉 준비는 잘해왔고, 저는 어쨌든 그런 컨셉도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먹힌다 라는 거를 중국 축구가 이번에 사상 첫 결승 진출로 보여줬으니까, 뭐 저는 축구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기도 하지만 많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치사 선택을 하고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잘해서 보여준 게 중국이고, 우리는 뭔가 컨셉은 있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됐고, 그것도 대회 중에 좀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에요. 토너먼트 들어서는 갑자기 고강도 압박에 그게 또 좀 줄을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중국이 모처럼 결승 간 거에 대해서 뭐 축하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중국 보면서 느낄 건 느껴야죠. 많이 느껴야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상대로 뭐 사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취재를 왜 그랬는지 취재는 안 해봤지만, 그냥 쫄아서 웅크린 게 아니면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반전을 보내겠다고 웅크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서호준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웅크리려면 무실점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뭐 운이 좋아서 무실점을 하고 운이 없어서 1실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일본과의 전반전을 보면 1실점을 넘게 내주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 예를 들어서 일본 센터백들이 2명 센터백이 번갈아서 스트라이커한테 스루패스를 바로 찔러가지고 한국의 모든 선수의 수비가 삭제되고 골키퍼랑 1대1 통짜를 맞는 장면이 2개가 나왔는데, 수비를 우주방어를 할 거면 스트라이커가 수비에 참여를 해서 공을 갖고 있는 빌드업 기점 선수를 압박을 하는 게 요즘 상식인데요. K리그도 그렇게 합니다. 그걸 안 하고, 그 둘째 한국이 4-3-3 비슷한 걸 했는데, 4-3-3을 해서 미드필더를 역삼각형으로 세우든 4-2-3-1을 해서 수비형 둘의 앞 공격형을 세우든 그 미드필더만의 레이어를 2겹으로 쌓는 게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포백 앞에 원보란치냐 투보란치냐. 근데 한국은 중원이 3명인데 무보란치예요. 그러니까 3명이 일자로, 진짜 옆으로 일자로 섰어요. 옆으로 긴데 앞뒤로 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널이 보인단 말이에요. 선수 옆이 딱 열리니까 그 틈으로 패스를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의 채널을 막는 게 수비 대응의 기본이고, 각 선수가 채널을 막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형이 있는 이유가 그 대형으로 서면 자연적으로 채널이 막히기 때문에 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쓰는 수비 포메이션 안 썼어요. 5명이 옆으로 일자로 서,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뚱뚱 뻥뻥 뚫리죠.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제대로 된 수비 축구를 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뭐 주제를 하나씩 꺼낼수록 좀 극딜이 박히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사실 감정은 올라오지 않았는데 하지만 저희가 그냥 축구의 내용을 갖고 비판하는 거지, 감정적인 선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자 우리도 올라가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차피 질 뿐이야. 갑자기 잘하잖아. 물론 바람 영향도 있긴 했어요. 맞바람을 맞는 쪽이 일반적으로 밀리는 그날의 경기 흐름이긴 했는데, 그러면 맞바람을 맞으면은 뻥 차질 말아야지. 바람이 너무 세니까는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라고 지시를 해야죠. 오이와 고 감독이 갑자기 제갈공백이 돼 불어라 남동풍 재단을 쌓고 이렇게
천지신명이시요. 지금 슈퍼챗의 광주 엠퍼러 엄지성님이 김용학, 김태원 선수를 좀 많이 쓰고 프로 경험이 많은 정지훈이나 정재상 같은 선수들을 좀 막판에 넣는 게 좀 판단이 아쉽다. 이런 좀 용병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네요. 뭐 선수 선발과 기용 방식은 그래 뭐 감독의 선호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벤투 감독 시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똑같았어요.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리그에서 절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되는 선수들 안 뽑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독이 또 원하는 그런 어떤 취향의 선수 뽑아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결과를 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식이 되는 상황인데 뭐 그 지적이 지금 계속 팬들이 목소리를 더 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난 시즌 K리그 1이나 K리그 2에서 이번에 23세 대표팀에 갈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실적이나 경기 경험, 출전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데 못 간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을 잘했냐, 수비를 잘했냐, 둘 다 못했기 때문에 뭐 저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쓰고 뽑고 뭐 어떻게 뭐 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감독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잠시 후에 4강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댓글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베트남한테 오늘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좀 심각해질 수 있죠. 제가 생각나는 대회는 그 우리 저기였죠. 2014년 대회였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이끌고 준우승을 했던 그 대회. 2018년. 2018년이었나? 네, 18년에 준우승했습니다. 18년이었구나. 예. 그 대회에 우리가 4위를 했어요. 하지만 대회 직후에 김봉길 감독을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 조별리그에서 뭐 분투하면서 올라갔지만 4강전에서 우리가 그때 우즈베키스탄한테 완패하고 3위 결정전에서 카타르한테 또 완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마지막 두 경기를 다 지고 나서 김봉길 감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베트남에게 우리가 한 방을 맞는다, 베트남에게 패한다, 혹은 뭐 이기지만 상당히 고전 끝에 이긴다 이러면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돼도 뭐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새로운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뭐 거듭 얘기드리면 이번 대회만 우리가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소집됐을 때도 뭐 판다컵 때도 그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친선전하러 갔을 때도 두 경기 다 우리가 결과가 안 좋았었고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이민성 감독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준비 잘해가지고 9월에 가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평가하는 쪽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한 뭐 며칠 지난 뒤에 감독 들어와서 이제 대회 치르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봐라 라고 듣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죠. 예. 뭐 저도 베트남 경기도 꽤 중계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자정에 열릴 3, 4위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좀 그림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그려보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뼈 아프게 나오고 있는 그 지적 같은 것들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세트 피스에서의 장점이라든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좀 명확히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중국전에서 베트남이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고전했다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사실 베트남 같은 나라가 뭐 그냥 평균 신장의 차이 같은 게 있어서 솔직히 한국이 약간 보약처럼 그 전에 A 대표팀 기준으로도 우리 클린스만 이후에 엄청 표류할 때 영민보건 또 선임 전에 되게 표류할 때도 동남아 팀 무슨 보약처럼 만나면은 또 크게 이기면서 문제점 가려지고 이랬던 것들이 반복된 역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저는 이제 배팅을 안 하지만 배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애국 배팅이 아니고 한국에 걸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 격차가 엄청났다면 이번 대회는 격차가 좀 줄었다. 이게 단순히 수치에서 격차가 줄었다가 아니고 베트남이 그런 지체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이기는 경기도 중국전에 앞서서 또 보여줬기 때문에 대비하고 나오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안 밀리네? 혹은 베트남이 세트피스 준비를 잘해왔네? 한국이 키가 큰데 베트남 세트피스가 먹히네? 이런 거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아직 모른다가 될 수 있긴 하죠. 당장 뭐 2년 전에 우리가 8강에서 인도네시아한테 패하면서 올림픽의 꿈이 날아갔고, 예. 인도네시아도 못 가고. 그 뭐 어떤 모르지 이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남았죠, 이제. 예. 한 3시간 반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리야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참사, 리야드 참사 뭐 나온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제다의 참사군요. 제다 참사가 나온다면 뭐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접근으로 감독 선임을 했고, 과연 감독 선임을 할 때 이민성 감독이 하고자 했던 축구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축구가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축구인지, 아니면은 그때 설명했던 거는 분명히 주도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압박 이후에 우리가 전환해서 결과를 내는 축구였는데 왜 그게 안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죠. 예, 뭐 예를 들면 경질이라는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뭐 이거는 대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연령별 대표는 저는 전임 지도자들로 가는 쪽을 이제는 좀 생각했으면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MIK라는 기준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도자들은 자기 축구가 있는데, MIK라는 기준도 따라야 돼? 그럼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협회 전임 지도자들은 같이 그 MIK라는 철학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MIK라는 기준을 우리가 쫓기로 했으면 저는 전임 지도자들로 17세, 20세, 23세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정몽규 회장은 뭐 17세는 보통 전임 지도자를 하는데 20세하고 23세는 뭔가 인기가 많고 이 성과가 어떤 회장의 그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하는지 계속 약간 공모식으로 가고 있어요. 공개 채용 방식으로. 이 맞나? 그 경합해가지고 뭐 20세나 23세 대표팀이 뭐 대단한 대우를 해준다고 거기에 한국 최고의 지도자들이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지금 잘. 제가 첨언을 하나만 하면 U23 대표팀이라는 게 엄청 특이한 위치에 있어서 이 대표팀을 어떤 목적과 어떤 정체성으로 운영할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왜냐면 U17, U20 막 요런 연령대는 지금 서호정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전임 지도자로 가는 게 완전 맞아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물론 요즘에 프로 일찍 간 선수들도 있고 프로에서 일찍 활약한 선수들도 있지만 그게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뭐 U18 학원팀 같은 데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국제 경험 주고 이러면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뺏는 게 아니고. 근데 U23까지 가면 예전에는 U23이 뭐 대학 선수 보통 이런 식이니까 프로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모아서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 대표팀 이제 소속팀 보면 알지만 U23은 거의 다 프로예요. 유럽 진출도 많이 하고요. 소집 자체가 안 되든지 이게 왜 있나 좀 궁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팀의 정체성이 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어쩔 수 없이 U23으로 벌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20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올리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뭐 아시안 게임을 중시하니까. 유럽도 U21 유로가 있는데 U21 유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23세 대회거든요. 근데 유럽은 또 사정이 달라요. 유럽의 강팀 같은 경우 독일, 스페인 이런 데는 뭐 대표팀이 뭐 5군 나온다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세 이하에서 제일 잘해서 A 대표팀 월반인데 다 빼고도 U21 유로에 나갈 만한 선수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A 대표팀에 월반 할 애들 다 올리고 약간 쭉정이들로 U21 유로 나갔는데 스트라이커가 볼테마드였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볼테마드 당시에는 A 대표팀 못 가는 애였던 거죠. 그 정도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진짜 이 팀의 정체성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이 어떤 선수를 어떻게 왜 뽑아서 이 팀이 이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회가 23세 대회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뽑는다. 우리가 정했어? 최측이 정했지? 뭐 이딴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고 U23 선수를 왜 뽑는지, 이 팀 모여서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너무 애매한 연령대예요. 지금 현대 축구에서 프로에 일찍 가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댓글에 지금 빨리 K리그 이야기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K리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순서들을 좀 정해놨기 때문에요. 세 번째 순서로 이슈로 저희가 K리그 이야기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승전은 소준 캐스터가 중계하시죠? 예, 제가 중계합니다. 굉장히 치열할 것 같네요.
간단하게 예측 한번 해주실래요? 요즘 중일 관계, 일중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다카이치 총리 대 시진핑 최근에 일본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가면 요즘 중국 관광객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저 진짜 없었거든요. 네. 중국 관광객들. 예전에 제주도 관광이 갑자기 쾌적해졌던 시기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금일령 진짜 없어요. 예. 금일령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한일령이겠죠. 한할령처럼. 한할령. 예, 예. 뭐 그런 뭐 어쨌든 그래서 역대급 매치업이 또 벌어진 것 같고 네. 우리가 거기 주인공이 아니라는 게 서글프긴 하지만 뭐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경기를 하는 방식을 보면은 일본이 결국 뚫지 않을까. 네, 결국은 네, 결국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하여튼 뭐 일본이 일본 우승을 승. 하지 않을까. 예. 네. 뭐 이것도 정배냐 역배냐를 따지면 당연히 일본이 정배고 중국이 역배인데 또 중국 이원대 유일한 무실전 팀 아닙니까? 리하오 골키퍼가 미쳤어요, 진짜. 리하오. 예. 이름도 리하오야. 예. 팔보 체흐라 그러더라고요, 예. 댓글 보니까. 팔보체. 예. 그리고 팔보 이제 체크. 척추 라인에 위장 신구루 3인방. 예.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 위장이야. 신장 미구로. 배가 고픈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다양성이 엄청 화두거든요. 진짜 옛날로 치면 98년도 월드컵 프랑스 우승할 때 화두가 다양성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뭐 이를테면 뭐 그런 건 사실 없지만 단일 민족 대표팀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약해졌어요. 다양성이 엄청난 화두입니다. 근데 일본 귀화, 중국 한족 중심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소수민족들 소수민족이 다 이제 많이 들어오는 시기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회적인 문제지만 대표팀이 갑자기 할 수 없는 거지만 뭐 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축구가. 하지만 이것도 뭐 축구 대표팀 책임은 아니지만 뒤처지고 있다. 예,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밭도 힘내라. 또 아르카도 화이팅! 뭐 이런 선수들 좀 송환톤 화이팅. 근데 사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소년 레벨로 가면 다 잘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몇 년 뒤면 올라오긴 해요. 예. 프로에 올라오고. 예. 예. 신구 위장루 누구야? 신구 이장르. 예. 여튼 이따가 열릴 3, 4위전 함께 또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기왕에 결승전까지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서 선진 축구, 대국의 축구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민재님 말씀이 맞아요. 뿌리가 썩는 걸 경계해야 되는데 예. 우리 정몽규 회장님 체제에서의 대한축구협회가 늘 하는 선택은 뿌리는 썩어가고 있지만 맨날 가지치기만 하는 예. 또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죠. 뿌리가 썩는다고 하셔서 제가 물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뿌리를 더 썩은 물을 이렇게 주는 거야. 더 네. 썩게. 뿌리가 아주 그냥 일어나겠어.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가 있을 베이스 캠프가 과달라하라로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고지대 적응이 역시 가장 큰 키워드였었는데 몇 군데 이제 후보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과달라하라가 이제 결정이 됐네요. 네, 뭐 과달라하라로 하는 게 정배고 해야죠. 이 과달라하라인 이유, 한국은 이번 대표팀 이 월드컵 전체에서 유일하게 과달라하라에서 이제 두 경기를 그것도 1, 2차전을 다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과달라하라에 캠프 차리고 과달라하라에서 두 게임 하면은 뭐 이동 거리가 다른 나라들은 경기와 캠프 사이에 막 100km, 뭐 1000km 막 이렇잖아요. 한국은 뭐 5km, 10km, 5km, 10km. 이거 완전 개꿀이거든요. 이 개꿀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지. 그러니까 과달라하라 가야죠. 그렇죠.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팀은 멕시코에서 경기하다가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하다가 갑자기 미국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뭐 과달라하라 가는 팀도 있고 저기 어디야 몬테레이 가는 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 뭐 상대와의 경기는 다른 부분이지만 조편성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게 우리는 준비하기가 굉장히 일관되게 준비하면 돼요. 우리에게 최상의 준비의 어떤 방식이라면은 1, 2차전을 과달라하라 고산지대 경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걸 통한 체력 상승 효과를 저지대인 몬텔레이 가서 발휘를 하고 뭐 2위를 하면 우리는 이제 고지대 탈출하거든요. 1위를 하면 조금 복잡해지죠. 멕시코 시티로 가야 되니까 더 높은 데로 가니까 그건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해서 2위로 해가지고 32강전 진출한다? 그럼 우리는 고지대에서 충분한 체력 상승 효과를 얻은 뒤에 우린 갈게 하고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전략적으로 2위를 노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좀 32강전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저 1위가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한국이 그래도 이제 과달라하라에서 오래 훈련한 게 멕시코 시티로 갔을 때 좀 유리하겠죠. 네. 막 해발 200, 300m에서 하다 온 팀보다는. 근데
너무 교민들이 그렇죠. 교민들이 웁니다. 우리 여기 올 네. 줄 알고 표 다 샀는데. 조 이러면서. 1위의 향후 일정은 철저하게 개최국인 멕시코에 네. 맞춰져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1위를 탐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전략적으로 2위가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32강전 그러면 우리가 LA에서 치를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좋은 편이죠. 지금 준선님이 3위로 해도 일반 평지 시애틀 보스턴으로 가야 된다. 뭐 시애틀 이렇게 보스턴, 얘기를 하시네요. 네, 네, 근데 시애틀이 멀잖아요. 아주 멀죠. 미국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캐나다 다음으로 제일 멀리 이동해야 되는 최북단이니까. 그거니까. 네. 그 다음에 보스턴은 또 반대로 완전 동부로 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모쪼록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하는 네. 그런 세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포트 2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원했던 1순위 훈련장을 쓰게 됐고 이 훈련장은 우리가 이제 클럽 데포르티보 가달라라 CD 가달라라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 팀의 훈련장 전용 훈련장입니다. 근데 이 CD 가달라라가 우리가 1, 2차전을 치르는 그 아크론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팀은 훈련장에 있는 잔디 품종과 길이도 아크론 경기장하고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는 지금 뭔가 이런 조건적인 부분에서는 상대 팀들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좀 주어지고 있어요. 홈 네. 어드밴티지 수준이에요. 네. 네, 한국에서 월드컵 하는데 클럽하우스 봉동에 잡고선 전주성에서 경기하는 것 같은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홍명보 감독도 2014년에 그 커다란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포트 폭포소에 있는 무슨 폭포죠? 저는 이과수요? 이과수. 네. 포르투 이과수로 갔습니다. 포르투 이과수 캠프를 삼았지만 우리가 매번 조별리그 경기를 할 때마다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대회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 간 기자들이 죄다 이과수 간 사진을 그렇게 풀사에 그게 올리고.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대표팀은 피파가 전용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데 이번에 우리가 1, 2차전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잡은 과달라하라는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차로 20분. 네. 비교가 안 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부커팀님이 지금 치즈에게 말씀하신 게 이동거리도 없으니까 고산지대로 핑계거리 만들지 말라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고산지대는 이제 핑계거리가 아니고 한국이 예. 유리한 점입니다. 예. 네. 다른 이거를- 나라는 고산 적응을 못 하고 오는데 우리는 적응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이걸 점이에요. 끌어내야 유리한 돼요, 점. 무조건. 네. 자, 뭐 이렇게 일단 베이스 캠프 정해졌고 3월달 A매치 상대도 확정이 한 팀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랑 붙는데요. 방송하기 시작 전에 채팅창에 이제 케빈 단소 이제 보는 거냐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그 선수도 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조는 토트넘이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전 동료니까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게 치면 이제 오스트리아 대표팀에 뽑힐 수 있는 선수 중에서 한국 선수랑 전현 동료였던 선수가 8, 9명 돼요. 맞네요. 마인츠에만 2명 있고 네, 네. 행크 골키퍼, 후보 골키퍼도 저기 오스트리아고 바이언에 라이머 김민재 동료 있죠. 설용우 동료 아르나우토비치 있죠. 개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오스트리아가 확정이 됐고 나머지 한 팀은 또 아프리카 팀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튀니지전은 무산이 됐다라고 하고 네, 튀니지 축구협회에서 거부했다라는 예. 얘기가 이미 나왔죠. 지금 코트디부아르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력 지금 현재의 어떤 팀이 보여준 퍼포먼스라면은 최근 아프리카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 팀들이 수준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실질적인 남아공과의 스타일적인 면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은 코트디부아르나 이런 팀들일 수가 있으니 이것도 우리에게 나쁘진 않다. 어쨌든 유럽 현지에서 아프리카 팀하고 무조건 한 경기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1순위, 2순위 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코트디부아르면 우리가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수준의 아프리카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늦긴 합니다. 늦는 거는 이제 선순위 후보들이 빠져서 늦기만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후보랑 못하는 느낌이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좀 안 좋게 얘기하게 되는데 홈에서 A매치 할 때는 일본 찬스, 일본 패키지로 그렇게 섭외 꿀을 빨더니 유럽 가서 직접 섭외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그게 사라지니 되니까 좀 그렇긴 해요. 예. 지형의 이점이 사라지니 이제 본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예. 예. 일본은 잉글랜드가 하자고 그랬대잖아요.
뭐 우리도 가뿐 근데 뭐 6월에 이제 네. 한 차례 할지 두 차례 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전 캠프 아마 미국에서 사전 캠프에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전 캠프에서 머물고 거기에서도 고산지대에서 적응한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연습 평가전을 하고 멕시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우리가 최대한 좋은 팀하고 붙어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그게 역효과를 줄 수도 있으니까 2002년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잉글랜드 프랑스하고 붙은 게 자신감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줬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뭐 가나한테 우리가 대패하고 들어간 적도 있었고 2014년에도 미국에서 두 차례 연습 경기 했는데 다 결과가 안 좋았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